유월화를 중심으로 외환 시장 움직임 체크해봤습니다. 매주 월요일 만날 수 있는 증시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트리플 인베스트 김우식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표정이 좀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증시가 좀 좋은 흐름 나타냈기 때문 아닌지요? 그렇겠죠. 네. 네.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좀 나아지니까 분위기가.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10대 0으로 지고 있다가 이제 2점 냈습니다. 예. 벌써 좋아할 때가 아니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지난주 미국 증시 좀 좋은 흐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네, 뭐 약간 반등이 나오니까 분위기가 조금 풀리곤 있는데 우리 시장이나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이제 베어마켓 랠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낌이 밥 잘 먹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섭섭함은 있지만 그래도 뭐 바닥에서 테슬라는 최바닥에서 40% 급등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을 놓고 보더라도 그 약간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선반영의 마법이 계속 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벤트가 FOMC 회의 이제 금리 발표라든지 그다음에 GDP 또 발표 또 빅테크 실적 발표 우리나라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이슈 등등이 있었는데 모두 긍정적으로 마감한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지난주에 이벤트는 거의 한 80점 정도는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다 올랐지만은 대중 관세 관련해서 지난주에 이제 바이든하고 또 시진핑하고 한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게 붙었죠. 그렇죠. 대중 관세 관련해서 당연히 좋은 얘기 나올 게 없으니까 중국 쪽이 좀 흐르멍텅했고 또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 쪽 이쪽이 조금 안 좋았을 뿐 이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4가지 이슈를 잠깐만 살펴보면 FOMC 회의 금리 인상은 우리가 예상했던 75bp 정도니까 그건 일단 통과가 되겠고 다만 파월 연준 의장이 말을 좀 이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금리 인상 속도와 관련해서 나중에 조금 늦출 수도 있다. 이런 게 얼마나 말이 이쁩니까? 해서 거기에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했었고요. 합격점이고 또 미국 2분기 GDP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9%가 나왔는데 우리 마이너스 1% 전후를 봤으니까 그 정도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또 우리 파월 연준 의장 또 옐런 재무장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모두 경기 침체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영향을 더 받은 것도 있는데 고용이라든지 소비 부분도 봐야 되겠죠. 그 역성장 2분기 역성장만으로는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긍정적이었고 미국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이제 메이저급이 다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괜찮게 나왔어요. 이제 몇몇 기업 약간 사이드에 있는 스냅, 메타, 인텔 같은 경우는 실적과 또 평가가 박해서 급락이 나왔지만은 역시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M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 지지난주에 또 테슬라까지 실적이 모두 괜찮거나 그 정도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이 정도 분위기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괜찮았고 주말에는 또 엑슨모빌, 쉐보론 같은 유가 관련주도 사상 최고치 실적을 기록하면서 강세를 보였죠. 특히 이제 한 주간 미증시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은 낙폭이 컸던 기술주들의 반등이 역시 가장 컸었다. 아마존이 한 주간 10%, 테슬라 9%,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7%입니다. 애플도 5% 올랐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7월 한 달간만 놓고 보더라도 바닥에서 거의 밑에서 30%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난 상승세죠. 그렇죠. 반등이 굉장히 컸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은 역시 글로벌 증시의 어떤 매크로 흐름의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따른 훈풍을 좀 받았다.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시장보다는 우리 증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요건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많이 좀 부족했죠. 왜냐하면 반도체 섹터에 대한 또 아쉬웠던 시황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좀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매매가 조금 부진한 게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 좀 개선이 되는데 아직은 좀 부족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보호예수 물량 같은 경우는 잘 마감이 됐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물론 보호예수 물량이 100만 주 이상이 나왔습니다만은 그걸 연기금의 인덱스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외국인의 쇼커버링 물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지난주에 쇼커버링 시장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 부분이 받쳐주면서 2차 전지주가 좀 선방을 했었고 또 깜짝 실적, 정책 모멘텀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또 수준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는 방산주의 급등도 한 주간 특징이었고 대부분의 낙폭 과대주들이 그래도 순환매로 한 번씩은 돌아가는 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증시 흐름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이번 주에도 예정된 일정들이 많은데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 1일 월요일 미국의 7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또 중국의 7월 차이신 제조업 PMI, 또 한국의 7월 무역 수지가 발표됩니다. 현지 시간 2일 화요일에는 호주의 8월 IBA 금리가 결정되고 한국의 7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현지 시간 3일 수요일에는 미국의 7월 ISM 서비스업 지수, 미국의 6월 내구재 주문, 또 오펙 플러스 회담이 진행되는데 인플레이션 피크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특히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4일 목요일에는 영국의 8월 BOE 금리가 결정됩니다. 또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카카오와 스튜디오 드래곤이 실적을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현지 시간 5일 금요일에는 미국의 7월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또 한국의 단우리호가 발사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진행되는 일정들 쭉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가 이제 빅 이벤트가 많았던 슈퍼위크가 마치 슈퍼스타 K를 좀 연상하는 것 같은데 슈퍼위크에 비해서 이번 주는 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중요한 일정들이 덜해 보이네요. 네, 한 주간 소중하지 않은 주가 없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비하면 그래도 이번 주는 조금 한량한 느낌이 듭니다. 워낙에 큰 이벤트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급이 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긴장은 늦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장선이기 때문에. 우선 빅이벤트가 끝난 이번 주는 역시 경제 지표 발표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그다음 미국의 7월 고용 지표 이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그러니까 GDP가 나왔다든지 지표가 나오면서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고 모든 상당수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는 아니야. 그러니까 경기 둔화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뭔가 검증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지금 예상이 한 52 정도로 보고 있는데 50 기준으로 확장 국면, 50이 넘어가면 확장, 아래쪽이면 수축 국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험악하게 나와버리면 과연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이번에도 잘못 본 거 아니야? 한번 파월 연준 의장이 실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수치가 경제 지표가 잘못 나오게 되면 특히 제조업 지수나 고용 지표가 잘못 나오게 되면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또 한 번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중국 지금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되는데 31일 어저께인가요? 나왔던 우리 중국의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전월 50.2였는데 그래도 50은 넘었는데 이번에는 49를 기록했거든요. 수축 국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작은 기업들 차이신 제조업 PMI 같은 경우 어떻게 나올 것인가도 또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만약에 경제 지표가 특히 실업 지표 같은 경우도 이건 물론 우리 이번 주 다 끝나고 토요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아쉽게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시장에서는 의심을 할 겁니다. 의심이 시작되면 주가는 분위기는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명심을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7월 유가를 보면 6월 유가가 피크를 기록하고 7월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나갔지만 이제는 완연하게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7월 CPI 같은 경우는 꺾일 것이다. 6월이 피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에 이 부분이 많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지난번 그 사우디 왕세자와 또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한번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땠니 저땠니 했는데 그 이후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어요. 3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정산의 여력이 많이 없다고는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어떤 마인드로 앞으로 9월부터 해서 정산 눈금만기로 정산을 하면 그건 투심에 도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작은 이벤트 중에서는 다누리호 달 탐사선이 또 5일에 나가니까 최근에 방산 항공 쪽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멘텀을 줄 것인가. 특히 이제 이 중에 일정 중에서 중요한 건 지난주에도 실적 발표가 꽤 중요했었는데 이번 주는 역시 코스닥 기업들 플랫폼 관련해서 카카오와 네이버 실적 발표한다는 거. 거래소 종목이지만 약간 코스닥 느낌이 강하죠. 거기다가 에코프로비엠, 스튜디오 드래곤 등등을 필두로 해서 이번 8월부터 해서
코스닥 기업의 실적 발표가 나온다는 측면에서 이제 실적 시즌 2탄이 시작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느덧 바쁘게 달리다 보니 8월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시장이 좋으면 좋게 보고 나쁘면 나쁘게 보고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경계감은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히도 그동안 우리가 고생했던 그 매크로 변수들 상당 부분이 좀 완화가 되면서 예, 그렇죠.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베어마켓 랠리인지 아닌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일단은 우리가 베어마켓 랠리다라고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고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바닥에 대해서, 시장 바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바닥의 징후는 나오고 있는 건 맞아요. 여기서 얼마나 갈 것인가, 아니면 또 조정받았다 갈 것인가 모르겠지만은 바닥의 징후는 있더라. 그 중에 이제 최근 바닥 징후가 뭐냐면 경기 침체라든지 그다음에 금리 인상 이슈, 이 이슈가 조금 악재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지고 있다는 점, 요게 하나가 되겠고, 또 기업 실적을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나쁘게 보고 있지만은 컨셉이 내려갔지만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 기대를 낮춘 것보다는 괜찮네, 요런 분위기. 그다음에 웬만한 기업 실적들은 좀 용서해주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많이 힘들었지, 그러니까 주가 많이 빠졌지라고 용서해주는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이것도 바닥 분위기인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지난주와 지지난주부터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 패턴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그동안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다가 이번에는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아쉬운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패턴이 바뀌면서부터 해서 약간씩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특히 바닥에서 종목들이 순환매를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부실주도 많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부실주들 보면 반등이 나올 때 항상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갑자기 뭐 20만 주, 30만 주 들어오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부실주들이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뭔 펀더멘털이 바뀌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결국 외국인의 이 강한 매수세는 숏 커버링일 가능성이 높다. 환매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공매도 세력들이 공격을 했다가 그걸 돌리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공매도를 치고 나서 이익을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요.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야, 이거 바닥 아니야? 슬슬 차익 실현할까? 공매도의 차익 실현은 숏 커버링, 환매수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 냄새를 잘 맡는 그 공매도 세력들의 어떤 눈치를 보더라도 바닥권이 아닐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그래, 만약에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또 베어마켓 랠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스피 일봉의 향후 우리가 시나리오를, 전망은 어렵고, 야, 앞으로 갑니다, 안 갑니다, 2천 얼마 갑니다, 이건 점쟁이 갈 수 있는 것이고, 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를 보면 1번부터 5번 정도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번 케이스가 뭐냐면, 지금 반등이 나오는 기술적 반등 이후에 바로 다이렉트로 계속 상승하는 것,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큰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1번의 시나리오는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반대의 케이스가 뭐냐면, 이제 기술적 반등 다 진행됐으니까 5번 꺾이는 거, 채널형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반복되다가 이번 올라왔으니까 꺾이는 5번인데, 이건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매크로 변수들이 많이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5번도 힘들거든요. 그러면 남은 게 2번, 3번, 4번 시나리오가 가장 이상적인데, 2번을 보시면은 돌파가 나왔다가 한번 눌린 다음에 상승하는 그림, 이게 베스트거든요. 희망사항이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됐으니까 조정이 일부 진행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4번도 괜찮습니다. 2번, 4번이 현실적인데, 요게 나오게 되면 아마 추세선이 돌아 나올 겁니다. 3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유 모르겠다, 장도 어려우니까 지금 한 2,500 정도에서 빡빡 기어보자, 예. 이런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2번, 4번, 3번인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은 5가지 케이스 중에서 5번만 아니면, 아까 급락 나오는 5번만 아니면 우리는 수익은 낼 수 있는 현재 장에 우리 국면에 들어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를 시나리오별로 이제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 흐름을 고려했을 때 투자 전략 과연 어떤 방식으로 세우면 좋겠습니까? 네,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수익은 낼 수 있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전략은 제가 똑같이 가져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경기 민감 어떤 낙폭과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조금 단기 개념으로 가는 게 아직은 맞는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조금 조절해 주시는 방향, 그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게 실적 우량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중기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 섹터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자동차, 방산엔터, 헬스케어, 로봇 이런 쪽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스탠스는 제가 유지를 하고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추가를 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낙폭이 과대했던 성장주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왜냐하면 이번 주부터 해서 마침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약간 그쪽이잖아요. 그리고 실적 발표도 코스닥 쪽 실적 발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것은 외국인 코스닥 수급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요거 하나 보시죠. 코스닥 외국인 누적 매매를 조금 보시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의 외국인 매매, 누적 매매 그림을 가져 나왔는데, 2016년 전에도 매수를 했습니다. 계속 매수를 해오다가 한 2018년 초부터 해서 멈추죠. 멈추고 나서 박스권을 보이다가 2020년에 엄청난 매도가 나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왔고요. 예. 다시 매수. 긴축 우려 때문에 2021년 초부터 해서 또 급락이 나옵니다. 이때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많아요. 코스닥 쪽에. 그리고 다시 매수했다가 올해 1월부터 무려 4조를 팔아요. 이건 진짜 보기 힘든 매도거든요. 왜냐하면 이 같은 기간 동안에 거래소 쪽에는 외국인들이 14조를 팔았습니다. 그럼 6배에 해당되는 규모를 생각해 보면 코스닥 쪽은 약 2조 정도 파는 게 맞아요. 근데 무려 2배를 팔았거든요. 왜 이렇게 팔았을까? 그 이유는 바로 빅테크의 몰락이 아닐까. 딱 올해 1월부터 해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빅테크 주가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 그다음에 고밸류주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 거래소와 코스닥을 비교하면 아무래도 코스닥 쪽이 밸류가 높고 또 성장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가 많았던 게 아닌가 볼 수 있는데,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림을 보면 매도를 했다가 채우는 과정이 진행되는데, 아직은 빅테크주 몰락 이후에 무려 4조를 팔고 나서 외국인들은 채우는 과정이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1, 2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가? 빅테크주들 반등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바닥에서 테슬라는 40% 올라왔습니다. 뭔가 바뀐 게 있다고요. 근데 우리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 아직은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 한 2번 정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약간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데, 거래소 시장에서는 이미 한 2주 전부터 외국인 매수가 꽤 들어왔어요, 그래도. 근데 코스닥 쪽은 아직 없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코스닥 쪽의 외국인 매매가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낙폭과대 어떤 성장주 이런 쪽에 우리가 이번 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 포인트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그동안 낙폭이 컸던 이 성장주들을 중심으로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방산주를 굉장히 자주 강조해 주셨는데,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난주 거의 뭐 폭등했습니다. 예. 관련주들의 주가 좀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뭐 중기적으로는 계속 괜찮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개별 섹터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지수 관련해서 쫓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중기적으로 개별 섹터 중에서 방산 쪽도 계속 관심 있게 중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폭등이 나왔죠. 물론 카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나에어로도 그렇고 방산 LIG 넥슨도 그렇고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방산 모멘텀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하는 쪽에 집중을 하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분단 국가니까 예. 그쪽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가성비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러시아 때문에 발생한 이 그 상당히 국방비 증가의 어떤 분위기를 감안한다 그러면은 우리 방산주 같은 경우가 계속 수주 모멘텀이 계속 있을 것이다. 물론 이 폴란드 같은 수주 같은 경우 규모가 굉장히 크고 있죠. 예. 요걸 기점으로 해서 또 유럽 쪽에 수주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쪽 수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합병 모멘텀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덩치를 더 키울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화의 방산 쪽을 모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몰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디펜스 같은 경우가 수주 모멘텀이 강한데 100% 지분의 자회사입니다. 이걸 흡수 합병을 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그 자금을 우주 항공 쪽으로 몰 수 있는 겁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스페이스 X처럼 재활용할 수 있는 우리 그 미사일 관련해서 로켓 관련해서 개발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한층 더 커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 아마
지난주에 우리가 움직인 이 방산주들, 특히 하나에로스페이스가 20%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테마주였다 그러면은 분명히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 관점 뭐냐면 결국은 똑같은 실적 성장 모멘텀을 미래에 크게 보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들어온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결국 중기적으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해야 된다 말씀을 여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와 카카오 이렇게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네. 어떤 기업들 위주로 보면 좋겠습니까? 역시 낙폭과대 기업들, 특히 낙폭과대 성장주 쪽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네이버나 카카오가 밑에서 반등은 나왔지만 아마 가장 반등이 덜 나온 섹터 종목들이 아닌가. 예. 아직도 어려운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 이제 약간의 어떤 용서의 기운도 감돌고 있다. 역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해서 예. 낙폭과대 성장주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프리카 TV도 있고 디오유도 있고 낙폭과대 종목들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 동반해서 한번 이번 주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함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매도 세력들이 시장의 바닥권을 느끼는 건지 최근 환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공격을 받을 이유가 없는 종목들도 꽤 공격을 받고 있어요. 공매도 세력들이 보통 그 매도를 많이 하는 섹터 종목들을 보면 첫 번째는 부실주가 되겠고 두 번째는 상승 폭이 큰 종목, 또 세 번째는 또 퍼밸류가 높은 종목, 이런 종목에 공격이 많은데 그중에서 실적이 EPS가 증가하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한 증권사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뭐 SM이라든지 LX세미콘, 뭐 LNF, 후성,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들은 상당히 공매도 공격이 많지만 좋은 기업 아니냐 해서 이런 기업들의 쇼크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의 환매수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쪽에 관심을 이번 주에 가지는 것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 말씀의 트리플 인베스트의 김우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